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조반정 이제 마지막 시간, 급변하는 세계, 거꾸로 가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에 모두 27명의 왕이 있습니다.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 이런 얘기는 뭐 사실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선의 그 27명 왕 중에서 절대로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만약에 사람을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저는 인조를 꼽고 싶어요. 그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 광해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그 왕이 됐잖아요. 인조가 왕이 된 때가 1600년 되니까 이제 그 세기로 하면 17세기가 됐죠. 바로 절대군주의 시대이면서 소위 얘기하는 중상주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그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이제 제국들이 퍼져나가서 식민지를 만드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란, 뭐 이런 걸 통해서 국제에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청나라라고 하는 이민족이죠. 사실 어떤 중화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이 세력이 들어서면서 청나라와 서양의 어떤 이 문물의 교류가 그 전에도 많았지만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막 굉장히 이제 강국으로 이제 커나가는 시기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토요토미 가문이 몰락을 하고 도쿠가와의 저 에도 시대가 열려 나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이가 안정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 서양 세력들은 동양에 이렇게 진출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변하는 시기인데, 바로 그때 조선의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인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세계사적인 그 시간에 왕이 되었던 인조와 뭐 철저히 원수죠. 원수 관계인 거죠. 뭐 결국 드러내지 못했지만 했던 당시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 숭덕제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람의 이제 사주를 비교하면서 조선이 어떻게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갔는가를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앞서 이 인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개혈통입니다. 광해는 그나마 서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인조가 이제 옹립된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광해와 인조는 굉장히 좀 악연이 만들어진 거죠. 이 악연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조의 동생이 그 앞서 이제 그 광해 시대에 많은 이런 이제 그 뭐 대북과 소북 뭐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역모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인조의 동생이 처형을 당해요. 죽어요. 또 결정적으로 광해의 어떤 이 실정이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죠? 궁궐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궁궐병 하면서 이제 풍수를 이렇게 신봉해 가지고 어디 터 좋다, 왕기가 서려 있다 하면 그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궁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뺏은 집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인가? 예, 그 집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조는 저 광해가 되게 미운 거죠. 서인과 남인, 그리고 이제 이 그 권력에서 배제된 그런 이제 소북 세력 일부 등등이 앞장서게 되는 거고 결국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참 이 사주도 좀 애매합니다. 인조는 1595년 11월 7일 음력에 태어났어요. 시간은 모르겠고, 그래서 을미년 정해월 을해일이라고 하는 자 이런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다 천간의 글자들은 전부 다 음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밑에는 해라고 하는 글자도 물론 이게 이제 그 음인데, 원래는 음인데 그 사주명리학의 그 채용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이걸 양으로 해석하는데 어쨌든 해 큰 물 두 개가 겹치는 이런 이제 모양인 거예요. 자, 일주는 뭐예요? 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을해라고 하는 글자 하나씩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뭐냐면, 자, 을목은 뭐예요?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거는 작은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근데 밑에는 큰 바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을해라고 하는 이런 간지를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 물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글자를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에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는데, 큰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배, 또 내지는 부평조, 이런 거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목이고 밑에 수니까 수생목해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밑에 있으니까 좋구나 라고 사람들은 보이지만, 항상 그렇게 단조롭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을목은 습한 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을목 자체가 보면 좀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약간 습한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목 앞에 불이 필요해요. 옆에 정화라고 해서 불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 병화라고 해서 큰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다 물이 있는 거예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물을 먹고 자란다고 하니까 물 많이 부어주죠. 물 많이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죽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 상승의 정치는 좋은 거예요, 상극의 정치는 나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은 과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썩어요. 지금 을에는 보통 그런 취약성이 있는데 밑에가 해해라고 해서 월과 일이 몽땅 다 큰 물이다 보니까 이 을목이 완전히 부평처럼 떠다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조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겁니까? 게다가 지금 이 밑에 보면 같은 해라고 하는 글자가 중부첩대에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사주의 글자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를 명리학의 전문 용어로는 자형, 스스로 자자를 써서 같은 글자가 서로 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해서 이건 해해자형이라고 하는 모양인 거예요. 큰 물에 이렇게 막 감겨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근데 거기에 떠 있는 건 뭐예요? 큰 나무도 아니고 작은 나무.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질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우려되는 거는 우울한 거, 비관하는 거, 좀 이런 어떤 기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질투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목의 기운은, 자, 나무들은 어떻게 우리 산에 가보면 서로 경쟁하듯이 자라죠. 그래서 목기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약간 경쟁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울하게 좀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현세자를 결국 죽음으로 내몬 또 아버지가 또 인조거든요. 그것도 보면 사실은 아들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자, 을목인데 이 해라고 하는 글자는 큰 물이고 자형의 모양이지만, 자, 안에 지장간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라고 해서 또 목이 숨어 있죠. 근데 이 간목은 을목하고 음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십성이 이론에서 겁재라고 얘기하죠. 비경겁재에서. 근데 겁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한 승부욕, 강한 경쟁심. 그러니까 그걸 숨겨놓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듯 하지만 상당히 강한 승부욕이 있는, 경쟁심이 있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를 모르지만 좀 시에 그래도 좀 병화라도 있든가, 뭔가 이런 좀 보완의 요소 있는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제 끝까지의 모양을 보면 어쨌든 그런 모양이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세계는 이 바다로 뭐 이래야 되는데 인조 그다음에 뒤에 효종 뭐 이렇게 그 현종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조선의 국시가 북벌이었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그 광개토대왕인가 뭔가 하는 이런 이제 그 시대에 만주로 가자, 복수를 하자. 근데 그게 다 말이었단 말이에요. 하고 거꾸로 뭐예요? 자, 안으로 오히려 자기 권력. 당시에 서인 정권, 남인 정권, 남인 정치 세력들은 또 뭐예요? 서로 간의 당쟁들이 굉장히 격화되는 모양들이 보이는 거죠.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보일 때 왕이 인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 대륙에서 청이라고 하는, 당시에 청나라는 오늘날의 뭡니까? 미국이에요.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런데 그때 황제가 바로 이 홍타이지였어요. 숭덕제라고 하는 인물이죠. 중국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화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황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족 세력의 이제 그걸 이제 중화라고 하는데, 이 청나라는 이게 요즘으로 하면 만주족이에요, 만주족. 물론 그 전에 56국인이 등등 해서 여러 이민족들, 다른 세력들이 권력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사상이 융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오랑캐가 딱 권력 잡았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던 거예요. 발전했다는 거예요. 청나라 때 중국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좀 고리타분한 그런 주저의 어떤 이론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융합시키고 거기서 뭔가 좀 실사구시적인 이런 방도로 나라의 어떤 국력을 늘려가는, 물론 그런 청나라도 뒤에 와서 또 부패로 몰라가긴 했지만 그때 이제 그거를 갖다 이끈 황제가 누구냐? 바로 이 홍타이지예요. 사실 인조한테는 아주 이게 철천지 원수. 왜 철천지 원수입니까? 소위 그 저 병자호란테 삼전도의 구요, 그걸 안긴 그 황제가 바로 이 홍타이지거든요. 뭐 실제로 뭐 머리를 땅에 박아 피가 났고 이거 뭐 그런지 이걸 떠나서 어쨌든 굴욕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사주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 1592년 10월 25일 태어나서 임진년 신해월 신해일. 자, 아까 인조거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밑에도 해형이 있죠. 자, 여기도 해형이 있죠. 근데 일간은 뭡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얘는 을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같이 보입니까? 뭐 이것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 모두 60개의 간지 중에서 우리가 신동이라고 얘기하는 몇 개의 간지들이 있죠. 보통 금과 수가 많으면 일단 신동이다. 그것도 특히 양과 음에서 음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개해, 신해, 자,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이 신해라고 하는 일주, 이게 이제 현대의 정치인 중에서는 유시민 씨가 일주가 신해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때요? 굉장히 날카롭죠. 그게 굉장히 날카롭게 보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자기 애고도 강하고. 그죠? 근데 일주가 신인데 월에 또 일주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상당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라든지. 근데 뭐 오래 살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년 같은 경우 뭐예요? 임진 괴강이 딱 받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 왕제의 모양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얘도 해의 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조도 해의 형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고전에서는 우리가 해의 형 그러면 해의 형의 일반적인 모양을 얘기했다면 너무 이건 큰 물들이 겹치는 거니까 거기서 보이는 습한 기운들, 사람한테 이제 우울한 기운, 보통 이런 것들이 아마 홍타이저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는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일간이 다르죠. 자, 여기서 대변한 건 홍타이지와 이 인조는 뭐 홍타이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인조는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을과 신은 뭐예요? 음금이고 음목이니까 을신충,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상충하는. 그것도 어떻게 상충합니까? 말씀드렸죠. 이 날카로운 낫으로 딱 풀을 베는 듯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리겠어요. 이렇게 좀 소심한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저 홍타이제에서 분노를 느끼고 화를 냈고 하는 이유가 명리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신금이라고 하는 건요. 물상적으로 얘기하면 보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보석의 그 사명은 뭡니까? 빛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은 보석 같은 경우는 화려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보석한테는 물이 필요하겠어요? 불이 필요하겠어요? 물로 닦아줘야지 반짝반짝 빛나지. 불 속에 보석을 넣으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금한테는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좀 과한 모양도 되지. 이게 왜냐면 진도 수를 담고 있는 토기 때문에 이게 몽땅 다 이 금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홍타이지가 이렇게 천수를 다 하지 못한 이유인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저 신이라고 하는 글자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 빛나게 만들어주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라 하더라도 이게 일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바가 오히려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띠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띠에서는 진이니까 이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고 이 미니까 이건 해묘미 운동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띠의 관계에서는 목생화의 관계가 되고 또 이 뭡니까? 이 나부몽에서는 사중금과 장류수니까 금생수. 자, 이런 관계가 된 걸 보면 자, 둘이 전쟁을 하고 하나를 신하로 만들어 놓고 굴욕을 줬지만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원수라고 했지만 쳐들어갔습니까? 묘하게 서로 맞잡고 있는. 사실 그때 뭐 청나라도 막 만들어지고 이때니까 뭐 반란도 아직 남아있고 함부로 조선을 그대로 못 치는 문제도 있는 거고 당연히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임진왜란 등등으로 해서 이제 국력이 다 이렇게 소멸되고 하니까 맞잡은 것도 있긴 했지만 묘하게 이 관계에서도 서로 얽히고 설키는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조선과 청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시대의 모양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좀 다른 얘기를 조금 좀 해보면 자, 세계사의 흐름과 다르게 거꾸로 가는 조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그건 세계사의 흐름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었어요. 제가 붕당의 시기, 그 다음에 인조반정을 이제 그 전후로 하는 어떤 광해의 시대, 뭐 이런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지만 항상 그럴 때 보면은 무엇인가 당시 주류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조선의 철학사의 어떤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이때 하나 있었습니다.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기 이제 학자들이 어느 절에 모여가지고 학자가 이제 보면 저기 이 그 수도권 당시 한양 쪽에 이렇게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낙파, 낙론 뭐 이래가지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호지박해서 경기나 저기 이제 그 충청도 지역 요런 이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쟁을 해요. 그게 이제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자, 이 논쟁이 뭐냐면 인물성 사람과 동물의 성, 즉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논쟁의 주제는 세 가지였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전에 이기 논쟁이 조금 변형이 된 건데 사람의 본성, 즉 드러나지 않은 미발의 마음 이거는 선한가 악한가 라고 하는 논쟁. 그리고 사람과 동물은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그 다음에 성인과 또 이제 그 범부는 또 이제 그 이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식의 논쟁인데 핵심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같냐 다르냐. 자, 이 논쟁인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이런 논쟁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죠. 계속 이어지는 뭐 이기론 논쟁, 그 전에 있었던 뭐 성선설학 논쟁, 다 이런 거의 모양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때.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이 논쟁은 굉장히 정책 함의가 있었던 논쟁인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이 논쟁은 두 개의 견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뭐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같다. 원래 선한 게 있는 것이다. 거고, 다른 하나는 다르다. 사람과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는 기의 발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고 절대 동물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논쟁은 그런 얘기인데 항상 모든 학문적인 논쟁, 사상적인 논쟁은 시대의 문제를 반영한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 11세기의 조선, 네, 지식인들이 직면했던 현실은 뭐였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청해 등장이에요. 청해 등장. 저 오랑캐 국가, 저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에 딱 패권을 장악한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인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오랑캐라고 봤잖아. 근데 그 오랑캐가 황제가 됐단 말이야.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태도. 이 정치적인 태도는 뭐예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로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나라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이라고 한 게 쿠데타 일으켜서 이방원이 집권하고 세종대가 이렇게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계적인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계속 줄어들잖아요. 계속 밖을 향하던 어떤 이런 그 힘이 안으로만 몰아들고, 그리고 다시 뭔가 좀 어떤 이런 좀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때의 논쟁에서도 다르다. 저 오랑캐를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오랑캐로부터 배울 거 없다. 저기 이제 중화민족의 어떤 정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선이 중화다. 소위 얘기하는 소중화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게 바로 다 이때였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후에 전체적으로 발전한 게 안 되는 거고, 자꾸만 안으로 들고 안에서 싸우고 힘이 약화되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국권까지도 뺏겨버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왕이 바로 누구냐? 인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동아시아 삼국이 뒤에 가서는 다 이제 좀 약해졌죠. 하지만 뒤에 가서 일본이라고, 근대에 와서는 일본은 다른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었잖아요. 청나라 같은 것도 오랑캐지만 굉장히 어느 시기에 발전한 나라였던 거고, 그 저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조선과 비슷하게 그렇게 상당히 세국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하지만 다른 모양이 나왔다고요. 그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양명하고 수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유교를 받아들이는 데서 주자학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양명이라고 하는 주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유학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학문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본 그 유학계의 이제 그 뭐 굉장히 이제 고수, 이 사람이 제자들한테 공명을 딱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 지금 저기 공자와 맹자가 군대를 이끌고 일본을 쳐들어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중화민족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는 뭐 이런 어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마 당시에는 뭐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의 태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의 유학자는 그러면 우리가 총칼을 들고 공명에 맞서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유학이다. 그렇게 제자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인조반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던지고 싶은 이제 문제 제기인 거고, 그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이 인조 정권은 광해의 어떤 실정을 봤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후 복구 사업을 다시 하고 하면서 외향적으로 안정된 모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동시에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당쟁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런 세계사의 흐름에 좀 반대가 되는 그런 사상적인 어떤 이런 풍토,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소위 당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인조반정에 관한 얘기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